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시민노동법률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임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임금과 동전의 양면이죠. 노동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과 쉴 권리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노동법에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간의 수당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 법정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과 휴일, 휴가 제도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어떻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5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언론에서 주 52시간제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왜 주 52시간제죠?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은 근로시간은 분명하게 주 40시간입니다. 또 52시간이라는 거는 연장근로까지 추가해서 이제 52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용자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원칙은 주 40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5일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주 5일제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보통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채우지만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씩 그리고 토요일날 5시간을 일을 하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들은 주 5일째 하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5시간 일하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의무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정 근로시간 개념 외에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건데요. 내가 주말 알바를 합니다. 주말 알바를 토요일 날도 8시간을 하고 일요일 날도 8시간 합니다. 이렇게 매주 주말 알바를 1년 넘게 일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말 알바라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이상이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해서 이틀 일하면은 주 16시간 일한 거기 때문에 주말 알바로 1년을 했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토요일 날은 별로 손님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6시간만 일을 하고 일요일 날 10시간 일을 하자. 이렇게 일을 바꿨다고 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6시간을 일을 하는 셈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6시간, 일요일 날 10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토요일 날 6시간, 일요일 날 8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즉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약간 불합리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현행 법 규정이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근로시간이면은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강에서 했듯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임금 지급과 노동 제공을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동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근로시간이면 임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회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인데 출근해서는 10분 일찍 출근해서 내가 근무복으로 환복을 해야 되고 또는 6시 끝나고 나서 반드시 10분, 15분 정도는 작업장을 청소하고 가야 된다. 그럼 이게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또 내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의 모든 원칙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로 따지지 않고요. 그 시간을 사용자의 처분 권한 아래 두었는지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 시간 같은 게 되는 경우인데 식당 종업원분들 이를테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 지나면 한가하죠. 그래서 점심 지나면 한 3시 정도 되면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식당에서 이제 쉬면서 뭐 드라마를 TV로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닌 게 돼서 임금을 안 줘도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있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서 서빙을 해야 되는 대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근무복 착용 시간, 작업장 정리 시간 이런 시간도 모두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간들이고 사용자한테 처분 권한이 넘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교육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참석 의무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전부 근로 시간이 돼서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다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은 설령 사용자가 회식이나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이게 업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그 별도의 수당을 줘도 괜찮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인데요. 주 40시간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쪽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아주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의 한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죠.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은 일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거는 사용자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당사자 간에 합의했을 경우만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근로계약은 자유계약이니까요. 대등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이니까 원래 근로계약은 일주 40시간을 하기로 하고 계약이 됐었던 건데 갑자기 시간을 시간을 늘리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원래 저녁에 어디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남아서 야근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고 가도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보세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연장 근로를 강요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일주에 12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키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추가로 12시간을 더 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 동의에 대해서 사용자의 편을 많이 들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체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겠지만 그럼 원칙에서 끝나야 되는데 원칙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업하기 힘드니까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연장 근로 한다라고 써놓는 것도 가능하다. 네. 이런 합의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 근로를 하고 안 하고는 노동자의 동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야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52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었죠?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고 연장 근로 한도가 12시간이었으니까 우리가 최대 52시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주 60시간 심지어는 주 68시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고용노동부가요 근로기준법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경우거든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업장이 보통 월화수목금 88888 해가지고 주 40시간 일을 하잖아요. 평일에 주 40시간을 채우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가
평일에 야근을 많이 해서 이미 월화수목금 잔업 연장한 걸로 12시간을 다 채웠다라고 치죠. 월화수목금 다 해서 52시간을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야지 정상이라고 보이는데 노동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평일날 52시간을 일한 노동자가 일요일에 나와서 추가로 8시간 더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왜냐? 일요일날 일을 하는 것은 연장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그럼 법적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이 휴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토요일 날을 휴무일로 정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평일날 52시간 일한 노동자가 일요일날 8시간 일해서 60시간 채우고 토요일날 나와서 8시간을 더 일해서 총 68시간을 일해도 노동부 기준은 합법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했더니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상식적인 판결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했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이지만 당연히 연장 근로에 해당된다. 당연히 연장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휴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중복해서 가산 지급해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들이 계속 쌓여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판결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안 합니다. 판결을 안 하고 뭉개요. 왜 뭉개느냐? 이거를 법대로 해석을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걸 법대로 해석하면은 기업에 부담을 주니까요. 그리고서 판결을 안 하고 뭉개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을 해버리죠. 어떻게 법 개정을 했을까요? 당연히 노동자 편을 들면서 법 개정을 했을까요? 아니죠. 회사 편을 들면서 법 개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현행 법 자체가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구분한 게 맞는 거고 앞으로는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통합을 시키겠다. 대신 한 번에 하면 기업 운영하기 힘드니까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해주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2018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왜 황당하냐?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폐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폐기하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말 코미디 같은 법 개정을 합니다. 법 개정 내용이 뭔지 보세요. 일주란 7일을 말한다가 법 개정 내용이에요. 이걸 왜 넣었어요? 여기 밑에 연장근로 한도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였는데 이 일주에 휴일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주는 7일이라고 명시를 하면은 이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통합해서 주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든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웃긴 상황 아니냐는 거죠. 1주가 7일이라는 거를 법에 명시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죠? 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을 순차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미 2018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 가야지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은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주 68시간을 근무시켜도 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나마도 또 2021년에 7월 1일에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서 기업 운영하기 힘들까 봐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또 1년 동안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하게 해주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노동부가 위법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또는 사법부가 대법원이 법대로 빨리 판결을 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회가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불법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준
입법을 한 거죠. 그리고 왜 노동법을 항상 기업 규모별로 시행을 해야 되나요? 이건 너무들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데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영국 공장법이 확대 적용되는, 영국 공장법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입법된 노동법인데, 영국 공장법이 확대 적용될 때를 보면요, 가장 열악한 사업장부터 공장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노동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쪽으로 공장법을 확대 적용시켜 나가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죠. 노동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고, 영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에 가서야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주 68시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게 과연 노동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과거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 평일날 52시간을 한 사람이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은 휴일 수당, 연장 수당을 중복 가산해서 지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아예 이걸 명시했죠. 휴일 근로를 8시간 이내로 할 때는 연장 수당은 중복 가산하지 않고 휴일 수당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 2018년 2월 28일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한 가지 더 개정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특례업종 축소라는 걸 했습니다. 이 특례업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었어요.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합법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업장이 어디냐면은 버스입니다. 버스. 그래서 당시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 60시간, 주 70시간 막 일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졸음운전이 문제가 됐죠. 당연히 60시간, 70시간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뭐 제정신에서 운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 특례업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폐기해라. 이게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당시에 이 법을 폐기하지 않고 대신 버스 사업장을 빼는 정도로, 그리고 이 해당하는 업종을 줄이는 정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시간의 근로와 법정 가산수당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1강에서 임금 파트에서 이 법정수당을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이 법정수당 제도는요, 사실 임금에 관련한 규정이라보다는 근로시간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해둔 이유는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었죠.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통상임금이 뭐였냐면은 노동자한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 통상임금을 40시간제에서는 209시간 제가 그냥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09시간으로 나누면은 그게 시급 통상임금이죠. 한 달에 209만 원이 월 통상임금이었다고 한다면은 시급은 10,000원이 되는 거였어요.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법정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무조건 가산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연장 근로라는 건 뭐냐면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걸 말합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월수금 일을 합니다. 월수금 일을 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 주 30시간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연장 근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 40시간은 넘기지 않았지만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10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총 6시간의 연장 근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밑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서 주 25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 2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을 때, 하루에 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을 때는 연장 근로와 비슷하게 보는 초과 근로로서 초과 근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간 근로는 뭐냐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아예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간혹 주야 2교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서 내가 야간 수당을 다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태반이 다 그런 경우죠. 나는 저녁 8시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했으니까 야간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야간 수당은 8시간 분밖에 안 나오더라. 왜 그러냐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야간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주휴일 또는 법정 휴일인 노동절 이럴 때 근무한 거는 휴일 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칭하는 개념이 시간의 근로라서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시급의 50%가 자동으로 가산이 되죠. 조건은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아무거나 하나만 해당되면 자동으로 시급의 50%가 가산돼서 통상임금이 10,000원이었다면 연장 야간 휴일 시급은 15,000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휴일 근로를 하면서 연장 야간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일요일 날 출근해서 8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면은 휴일 근로이자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상태에서 일이 안 끝나서 밤 10시를 넘겨서 일을 하면은 휴일이자 연장이자 야간 근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중복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시급 100%에다가 휴일 50%, 연장 50%, 야간 50% 다 더하면은 시급이 250%가 되겠죠. 같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어떤 노동자가 휴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 2시간 있으니까 총 12시간을 근무한 거죠. 그러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돼요? 9시부터 11시까지 기본 시급은 다 10,000원이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5,000원이 추가됩니다. 전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19시부터는 연장수당 5,000원이 붙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밤 10시를 넘기게 되면은 야간 수당 5,000원이 또 붙게 되죠. 그래서 총 12시간을 일했을 때 시급이 1만 원일 때 12만 원을 받으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할증된 임금을 받으면 20만 5천 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저번 시간에 봤던 급여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아주 친절한 회사에서는 급여 명세서에서 당신이 연장 야간을 몇 시간 했는지도 명시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급여 명세서를 주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보고 거꾸로 시간 수당을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역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 급여 명세서죠. 그래서 이런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시간 수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가족수당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4만 원을 깔아줬기 때문에 4만 원만 들어가고요. 정기상여금은 1할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치인 15만 원이 들어가서 이걸 다 더하면은 209만 원이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시급이 1만 원인 통상임금이 1만 원인 노동자가 1월 달에 연장 수당을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노동자는 1월 달에 연장 근로를 몇 시간을 한 셈인가요? 네. 정답은 10시간이죠. 왜 10시간입니까? 연장 시급은 자동으로 1.5배가 가산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휴일에 12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휴일 근로수당도 자동으로 1.5배가 가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8시간을 나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 야간 수당은 이런 급여 시스템에서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야간 수당에서 100%분은 연장 수당이나 이런 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수당은 50% 가산분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야간에 8시간을 일을 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수당을 보시면서 내 시급 통상 임금을 가지고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15만 원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2019년 3월에는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20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참고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휴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회사에서 이번 주에 야근이 많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쉬게 해주겠다. 다음 주에는 좀
월요일 날 늦게 나와도 된다. 휴가 써라.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요.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려면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이제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항상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 잘 안 챙겨주는데 가산 수당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 시간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난주에 8시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보상 휴가를 준다 그러면은 8시간을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총 12시간을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지 적법한 보상 휴가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제도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시간의 수당 받아보셨습니까? 네.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시나요? 사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런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시간의 수당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요. 또 사용자들이 일종의 꼼수를 사용해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꼼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포괄임금제죠. 포괄임금제. 자, 포괄임금제란 뭐냐? 시간의 수당은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일한 시간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미리 퉁쳐서 줘버려요.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쓰는 거죠. 200만 원의 월급에는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수당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 사인을 받아버립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임금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 임금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에서 끝나야 되는데 원칙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들을 참작해서 계산의 편의, 심지어는 노동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 그 판례에서는 뭐 몇 가지 요건이라는 거를 두긴 둬요. 그래서 뭐 요건이 뭐냐면은 이를테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 뭐 이런 요건을 두는데 이거 뭐 사실 하나만한 얘기고요. 요즘에 뭐 웬만한 노동자들은 다 포괄임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노동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뭐 유연하게 사용자들 입장에서 유연하게 봐줍니다. 심지어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계약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묵시적 계약이 뭐냐? 묵시적 합의가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묵시적은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사용자랑 노동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사용자의 뜻을 알아가지고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시간의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퇴사하고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시간의 수당 못 받았으면 평소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평소에 얘기 안 했잖아. 입사 당시부터 소송 제기할 때까지 한 번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왔네. 그럼 너는 포괄임금 계약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야. 이딴 판결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시간의 수당 제때 안 준다고 뭐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퇴사하고 나서 신고했더니 너는 포괄임금 계약에 시간의 수당을 미리 주는 포괄임금 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건 뭐 그냥 뭐 다 하나만 하는 소리고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이미 과반수 이상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의 수당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 수당까지도 지급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어떤 말도 안 되는 경우에서는 뭐 퇴직금까지 월 임금에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돼야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월급에 합산해서 줘도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판례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은 무효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그러면은 다달이 미리 퇴직금이라고 해서 줬던 돈은 뭐가 되는 거냐? 노동자의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네.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준 거고 노동자는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라서 반환해라. 네. 그리고 반환할 때 사용자가 줄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판례를 또 판결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퇴직금을 월 임금에 합산해서 줘도 무방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 포괄임금제는요 반드시 법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법정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보고 임금 많이 받아가라는 제도가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면은 그거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경제적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져요.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주 40시간을 시키든 주 50시간을 시키든 주 60시간을 시키든 나가는 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장시간 일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노동자는 내가 40시간 일하든 50시간 일하든 받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포괄임금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게 또 이런 게 있죠. 우리 회사는 시간의 수당이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월급이 깎인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다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법으로 입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법에 따라서 내가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 것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의 수당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시간의 수당을 법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포괄임금제로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미달되는 법정 수당은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포괄임금 계약에 사전 합산되어 있는 시간의 수당은 한 달에 20만 원분인데 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그달에는 사실 1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반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취지 자체가 사용자가 계산하기 편하겠다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쉴 권리인 휴게, 휴일 제도입니다. 자, 휴게 시간이라는 건 일단 뭐냐? 근로시간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아까 제가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따질 때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자의 처분 권한 아래 두었는지,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두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시간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이라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노동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노동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노동자들은 9출 6퇴를 한다고 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받으시잖아요. 그 1시간이 바로 법에 따른 휴게 시간입니다. 예. 예전에 뭐 어떤 혈기왕성했던 분이 소송을 거신 적이 있더라고요. 뭐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고 그거랑 별개로 휴게시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셨던데 예. 대법원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줘도 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휴게시간 제도가 들어와 있는 입법 취지가 뭐겠어요? 입법 취지? 이건 뭐 간단하죠. 너무 장시간 노동을 노동 강도가 센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쉴 시간을 줘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휴게시간 제도가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죠. 어떻게 악용되느냐. 뭐 이런 식이죠. 자, 보십시오. 2019년에 최저시급이 8,350원이고 2020년에 8,590원입니다. 뭐 한 7, 8% 올랐죠. 그런데
내가 최저임금을 주는 사장인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급은 한 푼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기존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에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줬는데 막 생색을 내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쓰자고 하죠. 아, 우리는 일도 힘든데 뭐 중간에 좀 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 말고 오전, 오후에 중간에 시간을 줄 테니까 10분씩 더 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시 출근, 6시 퇴근 일하는 건 똑같은데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으로 줄고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늘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로시간은 유급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니까. 즉 시급은 올랐지만 유급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급시간을 200시간으로 줄였기 때문에 곱해보면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줄어들게 하면 너무 티나니까 그냥 동결하는 정도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나가겠죠. 이런 꼼수들이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범람하고 있느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을 뽑았는데 경비원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평일에는 4시 20분부터 아침 8시 20분까지 16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침 8시 20분부터 다음 날까지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월급은 얼마냐니까 87만 원이에요. 87만 원. 왜 87만 원이 나와요? 16시간을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은 6시간이고 나머지 10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24시간을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은 9시간이고 휴식 시간이 15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뭐 깡패들 수준 아닌가요? 사람은 24시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9시간 분만 주겠다. 깡패들, 동네 양아치들 막 이런 수준인데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이에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것도 근로기준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되느냐. 휴게 시간을 전면 유급화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가능한 얘기죠. 왜 휴게 시간이 반드시 무급이어야 되나요? 사업장 체류 시간은요. 전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는데 뭐 기업의 형편을 항상 고려하는 한국에서 그런 근로기준법이 언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휴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일은 일단 법정 휴일은 두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소정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이 넘는 노동자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은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유급으로 쉬게 하는 날입니다. 이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회사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쉬게 하면서 유급으로 돈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유급으로 주는 돈을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이나 아까나 뭐 209시간을 얘기하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9시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가 주휴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시급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주휴수당을 떼어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월수금 6시간씩 3일만 일한다라고 하면은 18시간 일했으니까 시급 1만 원일 때 18만 원 받으면 다 받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풀타임 노동자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만 일을 했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요. 우리 노동법에서의 휴일은 원래 이 유급 주휴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이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휴일, 그 다음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이거 말고는 사실은 법으로 정한 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빨간 날들은 뭐가 되죠? 1월 1일 신정, 그 다음에 설 연휴 3일, 3일절, 5월 5일 석가탄신일 쭉쭉쭉 나가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한 1년에 12일, 13일 되는 빨간 날들은 뭐냐? 이거는요.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했을 경우에만 휴일이 되는 거고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휴일 문제에서도 노동자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빨간 날이 모조리 휴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빨간 날이 통상의 근로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에 실제로 사람을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은 그 빨간 날들을 연차 휴가를 대체를 시켰죠. 제가 이따 이제 마지막에 연차 휴가 대체 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꼼수였던 건데 어떤 노동자들은 빨간 날을 휴일로 쉬고 어떤 노동자들은 빨간 날 연차가 대체가 되면서 정작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서 2018년 2월 28일에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 국회가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빨간 날을 다 유급 휴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달력상의 빨간 날들인데 이게 다 유급 휴일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역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빨간 날이 법적인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중소영세 사업장은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이 되어야지만 빨간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정 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평하게 휴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연차 휴가 제도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차 휴가 제도도 최근에 이제 법 개정된 내용들이 많아서 자, 연차 휴가 제도는요. 1년 단위로 산정하는 휴가입니다. 일단 휴일과 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원래부터 쉬게 되어 있는 날이고요. 휴가는 원래는 일하는 날인데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은 쉴 수 있는 날이 휴가입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쉰다는 거거든요. 연차 휴가 제도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은 그 노동자한테 다음 해에 15일의 휴가를 쓰게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80% 이상을 출근했다면은 그 다음에 또 15일의 휴가를 쓰게 해줍니다. 1년간 출근을 한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입사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휴가를 줄 수 없죠. 그래서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급 휴가는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했을 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가 특별히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례나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어. 이런 거는 이제 뭐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휴가 일수가 2년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볼까요? 우선 출근율 산정에서 80% 이상을 출근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365일 중에 80% 이상 출근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1년 중에 내가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죠. 소정 근로일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빨간 날 빠진다고 하면은 소정 근로일수가 1년에 한 240일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240일 중에서 출근한 날이 얼마냐를 따져서 80% 이상 출근율을 따진다는 거고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뭐 산재 휴업 기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나 또는 육아 휴직 기간은 일을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0% 이상을 출근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 15일을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는 한 달을 개근했을 때는 하루의 휴가를 받는 것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2018년 7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7월 1일이 되면은 15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본인의 입사일별로 연차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입사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너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2018년 7월 1일 입사자인데 원래는 근로기준법대로라면은 입사 첫 해에 한 달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 휴가는 논외로 하고요. 예외 논외로 하고 원래는 2018년 7월 1일 입사자니까 2019년 7월 1일이 되었을 때 15일의 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19년 1월 1일에 휴가를 먼저 줘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1년치 받는 휴가 중에 휴가가 15일인데 네가 작년에 6개월 일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7.5인데 반올림해서 8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거를 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노동자들한테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60조 2항은 이제 한 달 개근했을 때 이제 하루씩 주는 거니까 이건 일단 보지 마시고요. 위에를 보시면은 원래 이 노동자가 법대로 휴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언제 받아야 되냐면은 2019년 7월 1일에 이때 15개를 받아야 되는 노동자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2019년 1월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 한 달 개근했을 때 하루씩 받는 휴가 말고는 별도 휴가가 없었어요. 이때 하루씩 받는 휴가 합치면은 1, 2, 3, 4, 5, 6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8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총 14일이 돼서 이때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19년 7월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때는 만약에 법대로 받았으면 내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때는 이 8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불리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일단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건 괜찮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 노동자의 법상 휴가 일수와 그다음에 실제 부여받은 휴가 일수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상해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차에 한 달을 개근하면은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이 회계연도 기준하고는 별개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마다 이렇게 하루씩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급 휴가였습니다. 유급 휴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었죠. 그럼 거꾸로 내가 연차휴가를 바빠서 쓰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사용자는 돈이 굳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못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단이고 우리가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산정해서 나오는 휴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첫 해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모두 소멸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1년차 때는 총 최대 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고 2년차 때부터는 15일, 3년차 15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내가 바빠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용자는 돈이 굳은 거기 때문에 이걸 수당으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수당 계산할 때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해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연차 수당도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요.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퇴직일은 최종 근무일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이 되거든요. 그럼 이 노동자가 바빠서 재직 기간 동안 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며칠치를 받아야 되느냐? 정답은 26일치입니다. 왜냐? 입사 첫 해에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1일이었잖아요. 한 달을 개근하면 생기는 하루의 휴가, 그게 11일치고 그 다음에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었으면 2년 차의 휴가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된 거예요. 2020년 1월 1일이 퇴직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확정적으로 휴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못 썼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일치 플러스 15일치에서 총 26일치를 1년만 근무했어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차 수당을
기업 입장에서는 참 주기 싫어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단체 협약이 있는 아주 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런 사업장에서는 사실 이제 노동자들한테 연차 휴가 외에도 다양한 휴가 제도들을 보장하고 있어요. 휴가도 이제 사실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건데 단체 협약이 있는 그런 큰 사업장 보면은 뭐 여름 휴가, 경조 휴가, 심신 단련 휴가 뭐 이런 거 별도로 주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안 씁니다. 안 썼다가 나중에 이제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연차 수당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예요. 뭐냐면은 사용 만료 6개월 전에 너 휴가 몇 개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쓰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아예 휴가 사용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 안 했죠.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인사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쓴다고 하면서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당신의 연차 휴가일이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하지만 우리 팀장은 12월 15일까지 뭐 지금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나는 공식적으로는 휴가 상태인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연차 수당만 못 받게 됐다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법원에 소송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내셨느냐? 사용 촉진 제도를 회사에서 사용해서 내 휴가 일수로 지정이 됐는데 실제로 나는 그 휴가 일수에 외국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했을 때는 휴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건 맞지만 그런데 노동자가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로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휴가 쓰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일하고 싶은 거라서 일을 한 거다.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나왔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업무 지시까지 했다면은 이거는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더라도 휴가 수당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빨간 날 공휴일들이 아직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그 빨간 날 연차휴가 대체를 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근로기준법 62조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62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휴가를 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차 휴가를 즉 사용자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조항이 들어온 입법 취지는 뭐였냐면 이런 건데 이를테면 화수목이 추석 연휴인데 월요일날 하루 일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하루를 그냥 쉬게 하면 좀 그러니까 월요일날 다 같이 연차 휴가를 쓰는 걸로 하고서 다 같이 쉬자. 월화수목 그래서 쭉 쉬는 걸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쓰라고 이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날이 유급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법정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빨간 날을 연차 휴가로 다 대체를 시켜버렸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보니까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를 사전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사인시키고.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꼼수들이 불가능해졌는데 법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2022년이 되어야지만 2022년 1월 1일이 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장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연차 휴가를 빨간 날에 대체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휴가는 원래 일을 해야 되는 날 쉬는 걸 휴가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쉬는 날인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2022년 1월 1일이 돼야지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노동시간과 휴일 권리에 대한 교육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지난 1강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게시판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